안녕하세요. 유복자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그리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되돌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해진 결말을 안다고 해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을 만큼 남편을 좋아했죠. 늘 제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던 남편에게 저 또한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편이 홀로 품고 견뎌 오던 아픔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남편을 추억하고자 바보같이 착했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전 한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겪게 됐어요. 퇴사를 한 후엔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몇 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족들의 응원과 보살핌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냈죠. 전 34세 늦은 나이에 한 공장에 취업해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경력이 너무 오래 끊겨 사무직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무섭기는 마찬가지더군요. 그때 공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던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혜 씨 같이 밥 먹어요. 이름이 김시혜 씨 맞죠? 네, 저요. 얼른요. 아들 시내에 처음 온 날부터 같이 밥 먹고 싶어 했는데 시혜 씨가 우리 피해 다니니까 말을 못 걸었어요. 오늘은 도망 못 가십니다. 이 서울에 끝내준 해장국집이 있어요. 얼른 같이 가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던 과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바로 제 인생을 뒤바꿔준 소중한 인연이었죠. 남편이었습니다. 그날의 시작으로 남편과 직원들의 도움 덕에 저는 차츰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리게 되며 예전의 밝은 성격을 되찾아 나갔죠. 다른 분들도 잘해주셨지만 늘 옆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살갑게 챙겨주던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변화하는 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남편과 공장을 다닌 지 3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저는 연애 초기에 술을 한잔하며 남편에게 제 과거사를 털어놨어요. 그날 남편은 괴롭힘당하는 3년간 걱정할까 봐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끙끙댔겠네 하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때 전 남편이 너무 다정한 사람이라 그런 줄 알고 감동했어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제 평생을 믿고 맡겨보고 싶었죠. 그때는 미처 알지 않았죠. 못해요. 남편이 눈물을 보였던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남편만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불같은 연애를 한 우리는 만난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 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고 털어놓았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 만난 새 어머니야. 나보다 3살 어린 여동생도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의붓 남매고깃집 빚까지 졌다고 남편은 말했어요. 대기를 하던 시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그때부터 원양어선을 타셨다고 합니다. 한 번 나가면 길게는 2년, 짧게도 몇 달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시모와 시누이와 셋이 지냈다고 했죠. 아버지는 재혼하자마자 고생시키고 나까지 미맡겨버렸다고 어머니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번듯한 자가에 살고 있지만 말이죠. 그럼 당신도 어머니께 고맙고 있겠네. 그렇지. 나도 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제일 힘든 시기에 아버지 옆을 안 떠나고 지켜준 분이잖아. 난 우리 아버지가 이젠 배 타는 일 그만두고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 가족들 책임지려고 너무 많은 고생과 희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야. 근데 이제 그만 쉬시라도 통 내 말을 안 들으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된다면서 말이야. 난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해. 남편의 말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보니 시호와 시누인 상냥한 사람들이더라. 남편이 구박을 받거나 하며 크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에게 잘해주는 시모와 제게 살갑게 구는 시누를 보니 마음이 놓였고 아직 사춘기도 안 온 성원이 처음 만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아들이 벌써 장가 간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신혜야, 우리 성원이.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 부디 고생 많이 하고 산 우리 성원이한테 잘해주렴 부탁한다. 새언니, 저랑 오빠는 피는 안 섞였어요. 친남매나 다름없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봐요. 또한 남편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시아버지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더군요. 남편이 나이가 들면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죠.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1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배 타고 바다만 떠돌고 살아서 우리 성원이 잘 못 챙겨줬다. 그래도 자식놈 장가 갈 때 돈이라도 해줄 수 있어 기쁘구나. 부디 행복하게 잘 살려무나. 아가, 그렇게 우린 시아버지 지원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서로 모은 돈을 합쳐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서울이 아니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진 않았기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의 결혼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 다시 일을 하러 몇 개월간의 항해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와 신우의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전화해 남편 몰래 자기 집으로 좀 오라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시모와 따로 나가 살고 있던 신우이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뜸 두 사람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죠. 예, 저기 먼지털이 보이지? 저걸로 집안 먼지 싹 다 털고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도 하거라. 내가 우리 며느리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좀 봐야겠다. 새언니, 이따 저녁엔 저 밥도 좀 차려주세요. 우리 오빠,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새언니 된장찌개 솜씨 봐야 제가 오빠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저는 우선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당장에 박차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혼하자마자 고생만 하며 남편을 키워줬던 씨에게 함부로 굴기 힘들더군요. 남편에겐 둘도 없이 감사한 분일 테니 우선 꾹 참은 거죠. 시모와 신우인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깔깔대고 TV를 보더니 청소와 음식을 마친 제게 빨래까지 시켰어요. 녹초가 된 채 그 집을 나오는데 시모가 뒤에서 제게 이러더군요. 예, 너 이렇게 종종 살림하러 와야 한다. 내가 친자식도 성원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잘 알지. 그 보답으로 나도 시어머니 대우 좀 받아보자.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처음이니까 못 모르고 했지만 이런 행동은 저도 남편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태도가 돌변하고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은 며느리에게 대놓고 의부 자식 키운 보답을 원하는 모와 신우의 모습을 보니 깨름직하더라고요. 과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줬을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묻는 건 상처가 될까 봐 전 우선 조용히 입을 다 물었어요. 대신 며칠 뒤 다시 집안일 하러 오라는 시호의 전한 대번에 거절했습니다. 예, 성원이 일하고 너만 쉬는 날이 또 언제니? 집 청소할 때가 됐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좀 오지 않고? 아무튼 센스가 없긴 얼른 날 잡아서 청소 좀 하러 와라.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원이 키워주는 애 하다리 용돈으로 보답받으면 어떨까 한다. 한 50만 원씩. 그 정도는 성원이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마련할 수 있지. 너, 우리 성원이 무지 좋아하잖아. 그럼 성원이 잘 키워준 나한테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 죄송해, 어머님. 저번엔 얼결에 불려간 거지만 저는 제가 어머님 댁 집안일을 왜 며느리라 이유로 대신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 태말대고? 아니, 어머님. 저희 남편 애써서 키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억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아한 행동으로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대신 집안일을 해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집안일 얘기도 용돈 얘기도 자꾸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제 남편이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을 걸 아시는 거죠. 시댁에 관한 일은 앞으로 전부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맞지? 어머니가 당신을 불러서 집안일 시키고 용돈은 달라고 하셨어.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던 와중 시호에게 온 전화를 받고 있던 건데 저를 보고 뒤따라오던 남편이 살짝 열린 문틈으로 통화 내용을 들어버린 거죠.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전화를 뺏어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용돈도 요구하시고요. 성원아, 너 옆에 있었니? 아니, 난 그냥 주위에서 보면 며느리한테 다 이렇게 하길래 나도 시어머니 기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랬지. 솔직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정돈 받아도 되지 않겠니? 그게 이렇게 버럭할 일이야? 그 키워준 값을 왜 제 아내한테 요구하시냐고? 저를 키워준 은행. 저 혼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또 한 번 이러시면 그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놈, 키워진 은혜도 모르고 감히 어미한테 그딴 소리를 내. 알았다. 아나, 아이고. 서러워서 정말 시모는 큰 소리로 비아냥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던지라 조금 당황했어요. 남편은 제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왜 자기에게 말을 안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딱 한 번이었고 오늘 또 전화 오셔서 좋게 거절한 거야? 당신이 알면 속상해할까 봐 말 안 했어. 그래도 당신 고생하면서 키워준 어머니시. 아, 앞으로 나 있을 때 아니면 어머니 전화 받지도 마. 이런 건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괜한 고생하게 해서 어머니가 보상심리 때문에 저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못 그러게 막아줄게. 그 뒤 한동안 시모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더군요. 결혼 초이면서 벌써 고부 사이가 틀어지는 그 낌새가 들어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데 어차피 얼마 뒤에 시에게 연락할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4주차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우린가의 곧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크게 기쁘셨으면서도 아직 배 위에 계신 시아버지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 문자를 보내셨죠. 이런 교감이 가능한가요? 세아가, 내가 5달 뒤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살 테니까 뭘 먹고 싶은지 고민해봐. 알겠지? 축하할게. 세아가 정말 고마웠다. 그러나 시호와 신우, 그 남편의 전화에 그래, 알겠다는 반응밖에 없더군요. 축하도 뭐도 없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함께 통화 내용을 들은 전 남편은 꼭 안아주셨다. 설마 하며 있었지만 남편이 시호에게 큰 애정을 받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에 힘이 실렸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자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받아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나에게는 괜찮아 라며 웃어 보였죠. 그러나 임신 소식을 들은 몇 개월 뒤 명절에 시모가 대담하게 남편에게 보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보험이요. 저 보험 많이 들고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12의 안보에 태화보험까지 다 들어놨어요. 그래도 들 거 없겠어. 내 지인이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실적 쌓기가 힘들다면 고객을 끌어다 주면 나한테도 몇 분 떼어준다더라. 그래, 너 생명보험 같은 건 없지?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아직이 사람한테 말 안 한 건데 아기 생긴 거 안 날 고장 1억짜리 종신보험 계약했어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집사람이랑 아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육들 좀 늦게 들 것이지. 그냥 하나 더 들어. 나 돈 좀 벌게 안 돼요? 지금도 애 태어날 준비하느라 살림 빠듯해요. 넌 아무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시모는 구시렁대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당시 결혼 준비 중이던 신우인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쓴다며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음식은 돕지도 않고 옆에서 전을 쪽 집어 먹기만 하더니
그거 수익자 내 앞으로 변경해주면 안 돼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가 남편의 따가운 눈총에 슬그머니 자리를 떠버렸죠. 둘만 남은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신이 없는 미래까지 상상하며 저와 뱃속 가기를 걱정했을 남편의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마음이 느꼈거든요. 난 당신이 나랑 우리 아가 옆에 없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보,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 줘야 돼. 당연하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이야. 보험. 난 당신하고 우리 콩알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다가올 불행을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의 괜한 걱정이 불행을 끌어당긴 걸까요? 그런데 하필 쓰러진 위치가 출근길 경로에 있던 한 공중 화장실이라 발견이 굉장히 늦어졌던 거죠. 아침에 유독 속이 매을 없다고 하더니 구토를 하러 변기 칸에 들어갔던 모양이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요, 수술은 잘 됐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긴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의 마흔의 거짓말처럼 허무한 죽음이었고 그것도 배니를 나갔던 시아버지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성원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돌아왔다.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두고 떠날 수 있냐? 하루만 더 기다려주었더라면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그랬니, 이 녀석아. 우리 평생 널 외롭게 뒀는데 기어이 너를 버려야 했구나. 미안하다. 성원아. 고장 장례식장으로 뛰듯이 달려온 시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영정사진 앞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나를 눈여겨봤을까? 여기 있지 마세요. 성원이가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생이가 이르지 않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부르며 떠나는데 얼굴도 볼 수 없는 채 성원이를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생이는 너무 불쌍해. 어떡하면 좋을까? 제가 생이를 꼭 안고 달래겠어요. 흐느꼈습니다. 시아버지만큼은 아니었어도 시모와 시누이 또한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사이가 썩 살갑진 않았어도 그들 또한 남편을 가족으로 사랑하긴 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시부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던 그들의 낯짝 두꺼운 연기였다는 사실을 저는 장례가 모두 끝난 다음날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납골 땅에 안치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평소엔 작다고 생각한 집이 유난히 행하게 느껴지더군요. 너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그냥 엄마랑 아빠 집으로 가자니까. 아니야 엄마. 그냥 혼자 집에서 마음 추스를 내. 나 혼자 있고 싶어. 위험한 생각 안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그냥 가. 시아버지도 굳이 따라 오시겠다는 거 돌려보낸 거야? 친정 식구들을 돌려보낸 전 샤워를 한 뒤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를 치르는 일간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고 아직 침대에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금방이라도 안방 문을 열고 여보하며 남편이 들어올 것 같았지만 집안은 무서울 이만지 적막했던 전 어둠 속을 향해 도망가는 남편을 붙잡으려 뛰는 악몽. 생전 남편과의 행복한 일상 등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잔 것 같지도 않은 수면에서 깨어나니 어느새 집안이 깜깜했다고. 시간을 보니 벌써 새벽 4시였다. 더 이상 자기 무리다 싶었는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과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무작정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흔적이라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그나마 숨통이 틀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사진, 지갑, 남편이 좋아하던 옷과 신발 등 남편의 숨결이 담긴 모든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나랑 우리 아가랑 어떡하라고. 벌써 보고 싶은데 당신 없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제발 돌아와.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겼어요. 남편의 책상 깊은 곳에서 나온 작은 USB와 수첩을 발견했는데 읽어볼래야 했죠. 그만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 수첩은 남편의 일기장이었던 것이었어요.
처음 일기가 시작된 날짜를 보니 제가 아이를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시작부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 태명은 콩아리로 하고 짓기로 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내 아이가 생기니 요즘 자꾸 불행했던 내 과거가 떠오른다. 어딘가에 말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곳에라도 적어보면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작아질까? 난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어머니가 나와 유나를 얼마나 차별했는데 날 얼마나 멸시하고 구했는지에 대해 말이다. 아직도 지옥 같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남편은 어린 시절 시호에게 엄청난 차별과 구박을 받으며 자랐던 겁니다. 잊히지 않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남편은 수첩에 이렇게 일기를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늘 나한테 끔찍한 혹덩어리 당해서 폭삭망한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벌은 자식이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 난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매일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 했다. 내가 덩치가 커지며 내게 손찌검을 하지 못했지만 그전엔 조금이라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뺨을 때렸다. 내가 자기 엄마로서 공경하고 있지 않아서 내가 일을 대충 하는 거라고 했다. 하도 그런 말을 듣고 산이 정말 친한 자식도 아닌 날 키워준 어머니에게 내가 부요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게끔 됐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께 이르면 자긴 당장 아버지를 버려버릴 거라고 내게 으름장을 놓고 냈다. 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했던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채로 난 10대와 20대를 보냈다. 시모는 시아버지가 벤일을 끝내고 잠깐 집에 머무는 기간에 남편에게 세상 다정한 엄마인 척 가식을 떨었다는군요. 남편은 자신만 조용히 하면 목숨 걸고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에게 괜한 걱정을 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입을 꾹 다물었던 거죠. 빚도 갚고 월세 집도 벗어났지만 어머니 나에게 용돈도 주지 않았다. 매일 맛있는 음식 비싼 옷을 사 입는 어머니와 유나와 달리 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삼각김밥으로 끼일 때웠다. 집에서 먹을 때 내 식사량 늘 물마른 밥이었다. 내가 반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땐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뿐이었다. 어머니가 학원을 안 보내준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아버지께 난 공부에 관심이 없고 취업을 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아니었다. 난 사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 내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또 돈을 뜯어갔다. 어머니가 가스라이팅에 위축돼 있던 난 그렇게 20대 내내 어머니와 일을 시작만 하면 그만두기 바쁜 유나에게 생활비를 대화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은 어머니와 유나의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어머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이외에도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고 아버지 스스로 관리하셨던. 하지만 내가 집에 생활비 대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르셨지만 치와 신우에게 계속 생활비를 댔다며 꼭 자신은 이 집의 노예로서 존재하는 사람 같았다. 놨더군요. 하지만 30이 넘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하고 직장도 저와 일하던 공장으로 옮겼다고 해요. 모녀에게 주던 지원도 끊어버리고 당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했죠. 이제 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지 잘 알기에 난 어머니와 유나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습을 유지하며 살았다. 그 뒤 두 모녀는 지속적으로 내게 돈을 요구했지만 난 주지 않았다. 딱 한 번 하도 돈을 빌려달라 했기에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 돈 없으면 죽는다. 어쩐다 하기에 빌려줬던 건데 알고 보니 그건 유나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돈과 오피스를 얻는데 반전세 보증금으로 쓰였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다. 한심했지만 이미 준 거 어쩌겠냐 마음으로 난 그들이 돈을 갚길 기다렸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은 약속한 3년이 훌쩍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번에 유나는 그 오피스 보금을 빼서 자기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받아놓은 차용증과 당시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로 소송을 걸어 받아낼까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 돈은 내가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오빠로서 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해 버리기로 했다. 이제 난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끌려다니지도 않을 테니까 나에겐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 앞으로 난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과 아기에게만은 함부로 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어머니 쳐내기로 생각이다. 우리 아기 많은 나처럼 괴로운 삶이 아닌 행복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난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그게 수첩에 적힌 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맨 뒷장엔 고에 2번 접힌 종이가 있더군요. 여러분이 그건 남편의 일기에 써져 있던 신우와 시모가 빌린 4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컴퓨터를 켜서 USB 파일을 열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3년 안에 돈을 갚겠다는 시모와 신우의 말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다.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남편의 진실 안전, 남편의 수첩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바보야. 당신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그렇게 착한 건데, 오빠로서 주는 도움. 웃기지 마. 당신 동생은 당신 오빠로 생각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빠? 무슨 오빠야?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도 말했으면 내가 당신 한 번 더 안 하라도 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괴롭힘 당한 얘기를 듣고 울었던 거야. 나랑은 비교도 안 될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살던 사람이 당신이어서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떻게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치모 모녀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더니 올랐죠. 저는 다른 것보다 모녀에게 남편이 빌려준 돈만이 찾아와야겠다 결심했어요. 감히 제 남편 가슴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긴 주제 남편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 아침 신받자마자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아닌 가족인 저도 대리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용증과 음성 파일을 증거로 시모와 신우에게 남편이 빌려준 4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곤 소장을 가지고 직접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시댁으로 향하던 도중 시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집이니? 아니요. 드릴 말이 있어서 어머님 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로 그러지 말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밖에서 보자. 내가 주소 찍어 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우선 시모가 문자로 보내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시모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대뜸 용건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 시모의 용건 이게 정말 상상 초월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성원이 종신보험금 아직 안 받았니? 그건 왜요? 그거 받으면 나 판만 다 내 아들 목숨 값인데 판만 나누자. 뭐라고요? 이 신우 이번에 결혼하니 우리 애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단비라 두둑이 보내야 시집가서 기가 안 죽지 않겠니? 이 시비가 보태주는 억에 그 정도 더하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시댁에서. 뭐라고 못할 거 아니야네. 시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저랑 아기 생각해서 남긴 보험금을 아가씨. 단비로 달라고요. 왜 싫으니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 원의도 해주고 싶었을 거야. 물론 지금이야 죽어서 아무 말도 없지만 걔가 워낙에 착한 애였니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여자가 다 있답니까?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제 남편을 괴롭히고 골수까지 뽑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제 남편의 피를 빨아 먹으려 든단 말인가요? 저는 하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소송장을 꺼내 모 앞에 하고 내려놓았죠.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나 받으시죠. 내 남편한테 빌려간 4천만 원이나 내놔요. 제 말에 당황한 시모는 빠르게 소송장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 말을 더듬는 시호에게 저는 말로 마구 핥혀 대기 시작했죠. 그때 당신이랑 당신 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돈 꼭 갚겠다는 녹음까지 전부 다 증거 제출했어요. 왜요? 내 남편이 죽었으니 마음 놓고 꿀꺽할 생각이었어요. 사람 착한 내 남편은 그 돈 안 받으려고 했을지 몰라도 나한텐 어림없는 소리죠. 하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건 우리 윤나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어쩌라고요?
내가 그걸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내 남편 등루 평생 빨아 먹었으면 됐지. 감히 내 남편 돈으로 딸까지 시키려고 들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당신 모녀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았어요. 여기 수첩에 일기로 다 적혀 있었거든요. 내 남편 착한 성격 이용해서 평생 구박하고 등골 빨아먹은 당신 모녀, 나 절대 용서 못해. 내 남편은 못했어도 난 이거 아버님한테 죄다 폭로해 버릴 거야. 이 악마보다 무서운 쓰레기야. 아, 아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내 딸하고 성원이 차별 좀 했지. 근데 어찌됐든 난 내 남편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희생. 당신이 한 건 희생이 아니라 괴롭힘이, 정서적 폭행을 평생 내 남편한테 저지른 거라고, 얌전히. 4천만 원 준비해 놓기 해 난 이 길로 아버님한테 가서 전부 말해버릴 거니까. 아이고, 아가,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복음 달라고 안 나아. 그러니까 우선 진정 좀 해봐. 당황한 시모는 그제야 제게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그요. 그리곤 슬쩍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빼앗으려고 냉큼 달려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 저는 몸을 살짝 피하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냉수를 신모 얼굴에 냉 붓습니다. 그리고 나이고 하며 얼굴을 마구 비비는 시모를 뒤로 하고 카페를 나와 버렸어요. 나오기 전 카페 직원에게 물을 엎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우리의 대화를 다들은 직원은 오히려 부른 제배를 안쓰럽게 내려다 복은 힘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시아버지에게 남편의 수첩을 보여주며 그동안 시모와 신우가 했던 많과 제가 소송을 건일, 마지막으로 시모가 제게 남편의 보험금 절반을 신우의 예단비로 내놓으라고 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폭로했기, 성원이가 쓴 일기라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냐. 내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버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그 여자들 절대하는 태도도 완전 달랐어요. 저한테도 그 정도였는데 제 남편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님, 저 너무 분해요. 그런 악마 같은 여자 계속 데리고 사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마 그 자체라고. 새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순간 자다 깼는지 뒤늦게 방에서 나온 신이와 황급절 뒤따라 집으로 들어온 시모가 동시에 거실로 등장했. 시몬 늦게라도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것 같았지만 이미 눈가가 벌개진 시아버지 얼굴인 경악과 분노가 서려 있었죠. 시아버지 머리와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시호에게 다가가 내다 뺨을 쳐버리더군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신우의 뺨도 똑같이 후려치 시어머니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의 모녀를 향해 분노가 끓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하고 미안했는데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내 앞에선 그런 소름 돋는 연기하면서 비론 우리 아들한테 이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당신이 내가 가져다 주는 돈 흥청망청 쓰던 말든 윤나 제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사치하든 말든 내가 다 눈 감아 주었어.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돈을 갈취하고 있었어.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사망보험금으로지 달려만 결혼시키려고 들어 이 악마들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비록 피는 안 섞였어요. 유난을 얼마나 친자식처럼 예뻐했는데 유나 너 당장 그 오피스들 보증금부터 내놔. 당장 세학한테 그 돈부터 갚어. 없어요? 뭐야? 토론 자금으로 쓴다며? 사실 그거 중간에 반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돌려서 보증금 거의 다 당겨서 썼어요. 나머지도 그 뒤로 안 낸 월세 대신 닦아여서 결혼하기 전에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거라고요. 돈도 안 벌고 오빠도 더 이상 생활비 안 주니까 쓸 돈이 없어서요. 기가 찼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재활용도 안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제 남편이 생활비 안 줘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답니까?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는지 그 모녀에게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둘 다 당장 짐 싸서 이 집 나가. 너희처럼 더러운 종자들 1초도 내 집에 두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는 당신 망하고 힘들 때 당신 옆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됐어요. 돈도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안 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소송의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버릴 거니까. 둘 다 썩 꺼져버려. 두 사람이 버티려고 들자 시아버지 소파 위에 있던 쿠션들을 마구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제 악마 같은 모녀는 급하게 옷까지 챙겨 엉엉 울면서 집을 나가야 했죠. 시아버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하염없이 남편을 부르며 다시 오하오 성원아, 성원아, 이 아버지가 미안하다. 난 부모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부모가 자식을 지켜야지. 왜 자식이 부모를 지켜? 그동안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맺었을 거야. 저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 우두코니 서서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아가 그 4천만 원 내가 주마.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는 게 어떻겠니? 저 인간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배소하기 위해서라도 저 더러운 인간들이랑 엮지 말고 태교에 집중하거나 성원이 간 마당의 소송에 아직 신경 쓰면 너랑 아기한테 정말 안 좋을 거야. 내 기필고 저 인간들 2번 다시 내 집에 발못 붙이게 하마. 돈 한 푼 안 주고 영영 쫓아버릴 테니까 내 말 믿고 그렇게 하거라. 응, 너랑 아기가 잘못되면 내가 정말로 성원이 앞에서 고개를 어떻게 드니? 고민 끝에 전 시모와 신우에게 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도 재산도 없으면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렇게라도 괴롭힐 목적으로 건 소송이었다. 그 복수를 시아버지가 대신 해주신다니 시아버지 말대로 뱃속 아기를 위해 한 발 물러난 거죠. 사실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지 그날 집에 돌아오니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해져 내리는 결정이었어요. 돈 문제는 됐다던 아버지께서 끝까지 4천만 원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혹시 몰라 집에 꼼짝없이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며칠 뒤 뻔뻔하게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찾아왔더군요.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냥 문을 닫으려고 하니 뻔뻔하게도 두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비 좀 설득해다오. 우리 지금 급하게 보증금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 있거든. 시어머니 친자로 찾아와서 이혼 소장을 줬다고 해요. 휴, 난 내 손으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맨몸으로 쫓겨나면 앞으로 뭐 먹고 사냐고요. 그렇다고 집에 찾아가도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줘. 새언니 엄마보다 지금 제가 완전 큰일 났어요. 아빠가 결혼할 때 지원해주기로 한 1억 안 해준대요. 그 사람, 나는 직업이 없어도 있는 집 딸인 줄 알고 결혼하죠. 간 건데 한 푼도 못 해간다고 하면 저 당장 파혼당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조용히 입 다물고 사라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당신들이 평생 괴롭힌 사람 안에 찾아와 뻔뻔하게 용서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용서, 용서. 나한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남편한테 빌어.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아, 내 남편 괴롭힌 만큼 평생 고통받으면서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살아. 그렇게 되라고. 내가 평생을 물 떠놓고 하늘에 빌 거야.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한참 동안 듣기 싫은 울음소리를 내던 두 모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이내 잠잠해졌고 제가 시모와 시누이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하던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 시아버지를 뵙죠.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인 시아버지 살던 집을 팔고 고향으로 낙하했다 말하시더라. 윤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돈에 집 한 돈도 좀 더 못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그동안 성희가 해생을 성원이가 마지막까지 아끼고 걱정했던 너랑 뱃속 손주한테 남아 갚고 싶어서 그런다. 그 돈으로 부디 내 손주는 성원이가 불행했던 만큼 더 행복하게 키워주려무나.
자식을 평생 불행으로 밀어넣어 난 손줄 볼 자격도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 자격도 없다. 그렇다고 자식을 불행으로 이원인 일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저 고향에서 평생 성원이에 대한 속죄하며 살아가련다. 그러니 우린 더 연락하거나 보지 말고 서로 가슴에 묻자구나. 아버님, 어제 성원이 납골 당해도 가서 오래도록 사과하고 왔어. 이렇게 못난 애비 만나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부디 다음 생엔 나 같은 놈이 아니라 더 좋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라고 부탁했다. 세아가 너도 고 우리 손주랑 같이 죽은 우리 아들 목까지 행복해야 한다. 시아버지, 제 손을 오래도록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듣기로 시모는 결국 버티고 버티다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었다는군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누인 파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쪽 부모가 안 그래도 시누를 탐탁지 않게 여겼었는데 1억까지 못 들고 간다고 한 데다 은근슬쩍 시누까지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시누이가 물어보니 기겁한 남자 쪽에서 가차없이 시누를 버려버린 거죠. 지금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반지하 월세 빵 살면서네 시몬 식당 설거지하고네 시누는 공장 들어가서 일한다더라.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전화해서 삭신이 쑤신다느니 힘들다니 하소연하지 않겠니. 이쯤 되면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냐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너들 허영 채워주고 살았다고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말하곤 전부 연락처도 차단해버렸다. 그런 인간들한테 깜빡 속아서 수십 년을 산 내가 머저리 있지 시아버지 끝없는 후회의 말을 남긴 채 그날의 끝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차마 붙잡지 못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아버지 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세요. 딱 한 번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을 때 이렇게 답장해 주신 적은 있습니다. 너랑 성원이 닮아서 잘생겼구나. 너도 아이도 행복하길. 어딘가에서 간절히 빌면서 사마 얼마 전 저희 아들의 첫돌이 있습니다. 우린 가족끼리만 조용히 식사를 했는데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주방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시호의 얼굴을 본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죠. 그게 진짜 시모이든 아니든 시모와 시누이가 어딘가에서 전과는 180도 다른 비루한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사실은 마찬가지일 테니 굳이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비교적 덜 힘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만류하는 부모님과 동생의 고집을 꺾고 다달이 생활비를 내면서요. 하지만 아빠의 빈자리란 아이가 자라며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도 이렇게 남편이 그리운데 살면서 얼마나 더 깊은 그리움을 겪어야 할지 막막하긴 하네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우리 아들을 위해 저는 한동안 아내로서의 저를 내려놓고 엄마로서의 삶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원래 일하던 공장으로 다시 복직도 하면서 거리도 쉬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주신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최대한 잘 남겨놨다가 나중에 아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주고 싶어서요.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며 저는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널 걱정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이란다. 그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더욱 사무치게 보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 너무 착하기만 했던 제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이 온전히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아들에게 듬뿍 주며 살아갈 거랍니다. 아직도 가끔 기가 맴돕니다. 시혜씨, 같이 밥 먹어요. 이름 김내씨 맞죠? 하며 처음 저에게 걸어주던 남편의 그 음성이 그렇게 정많고 따뜻한 사람에게. 시몬, 대체 왜 그렇게 모질게 대야만 했을까요? 물론 세상엔 제 시모와 달리 좋은 계모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미 피가 통하지 않은 자식을 품기로 결심했다면 부디 친자식과 차별하지 마시고 귀하게 대해주세요. 내 자식이라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애틋한 인연이 아니라면 괴물이라면 자리에 들어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제 시모렁 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제 남편처럼 가슴에 아픔을 품고 살아온 수많은 의부 자식분들의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